예, 안녕하십니까. 생물 핵심 및 기출 15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리사 스쿨의 김민이고요. 일단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자료 두 가지가 위주인데 그 인강이 업로드 될 거고요.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 아이디를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카톡 아이디로 친구 등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되는 분만 해드렸고, 서로 좀 다 친하시니까 자료 공유를 해주시고요. 일단 기본 강의나 뭐 입문자 설명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생물 현재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분도 많으실 테니까. 그리고 이 자료는 인강에 업로드 할 생각이에요. 이 강의하고 뭐 딱 매칭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봐주시면 좋은 내용이라서 말씀 전에도 드렸지만 자연과학 4과목에 대해서 전에 한 3년 전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었던 자료고요. 근데 현재는 시간이 없어서 생물만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보실 자료는 아니고 그냥 한번 훑어보시면 도움은 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페이즈 1, 2, 3라고 부릅니다. 연도에 따라서. 그래서 세 가지가 출제 경향이 다르고요. 특히 생물 위주로 보시면은 페이즈 1 시기에는 전체 컷도 좀 낮았고 전체적으로 어려웠고 자과가 꽈락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생물의 경우는 이 시기에 10문제 중에 한 2문제, 3문제는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어요. 아예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그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었고, 페이즈 2의 시기는 올해를 제외한 4년인데 이때는 문제들이 다 좋았습니다. 공부한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기였고, 생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비전공자도 뭐 8개, 9개, 10개까지 맞출 수 있는 해였고요. 이 시기가 참 좋았죠. 상담하기도 좋았고. 근데 문제는 이때 22년에 이제 컷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변화가 심하게 생겼죠. 그래서 모든 과목들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생물도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기 위한 지문들이 많이 출제됐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 페이즈 3 시기에는 페이즈 2하고 전혀 생물의 출제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물 기준으로 1, 2, 3를 보시면, 페이즈 1은 생물이 좀 어려웠는데 풀 수 있는 문제 7문제, 6문제 하고, 그 다음에 아예 못 푸는 문제, 그러니까 대학생물학 이상 문제들을 출제하는 방식이었고, 얘는 이제 열심히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고, 페이즈 3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5문제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풀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머지 4개나 5개는 사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일부러 틀리라고 지문들을 찾아서 냈다고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아주 지엽적이거나 중요도가 있지만 그동안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출제했기 때문에 사실 페이즈 3도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페이즈 1, 2, 3 변화 과정을 보시면, 핵심만 보시면 페이즈 1에서 2로 갈 때 컷이 한 8점 정도 올랐고, 다시 3로 가면서 8점 정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자료인데, 2016년에 유일하게 산인공에서 응시자의 평균이 아니라 합격자의 평균을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자료고, 그래서 합격자의 점수가 얼마인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산재법은 85점, 민법은 89점, 자연과학계로는 66점이죠. 그래서 이걸로 추정한다면 얘가 페이즈 1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합격자 평균은 66점 근처였을 거고, 페이즈 2일 때는 70점대 초반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페이즈 3 현재는 다시 66점 정도로 내려갔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과에 대해서 그 정도 감을 잡으시고, 합격자의 평균이니까 컷보다 높겠죠. 네, 그래서 합격자의 평균 정도를 목표로 해서 달성하시면 합격하시는데 충분할 거라고 보이고, 그렇게 감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생물이 과연 다음에 어떻게 출제될까가 중요하겠죠. 근데
페이즈 1, 2, 3, 그러니까 2024년에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페이즈 1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변별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가능성이 낮고, 어차피 페이즈 1은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짱돌 문제 3개에 해당하는 건 어차피 못 풉니다. 예. 그래서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고, 페이즈 2나 3 방식이 될 것 같아요. 2의 방식이면 그냥 핵심에 집중해서 열심히 반복하신 분들이 유리하고, 페이지 3는 핵심에 집중해서 열심히 반복을 해야 돼요, 일단. 그리고 그 외에 중요도가 있지만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챙겨야 됩니다. 조금 더. 예. 그게 출제가 예상이 되고 대응 방식은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현재 생물의 출제 경향성을 말씀드렸고요. 이 자료 워낙 내용이 많아서 뭐 자세히 보시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생물 15년치 그 출제 테이블 정리해 놨고, 그다음에 설명을 한 5페이지에 걸쳐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출제 경향이 어떤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고요. 뭐 이것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이렇게 했고요. 작년에 강의 제목을 되게 길게 했어요. 뭐 생물 핵심 이론을 통한 기출문제 이해와 뭐 어쩌고저쩌고 2줄로 했는데 아무도 강의 제목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강의 끝나고 한 달 지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간단하게 핵심 및 기출 15으로 했고요. 자, 뭐 이 내용은 아실 거고, 자, 교재는 이제 배포해드린 2가지 교재입니다. 하나는 그냥 문제집이에요. 15년치. 그냥 문제만 나와 있고 답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출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 위주로 보셔야 되겠죠. 그때 쓰시고, 하나는 해설집입니다. 얘는 한 460페이지 정도 되고요. 15년치 치고는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유는 일단 기출문제 해설은 각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개를 하시는데 그냥 간략하게 돼 있죠.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내가 왜 틀렸지, 왜 맞았지를 체크할 때 쓰는 거고, 이 해설집을 만든 이유는 공부를 별로 안 하신 분들이 기출에 대해서 집중해서 정확히 이해하도록, 예, 그래서 좀 해설을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기출 관련해서 핵심 이론들, 기본 강의를 혹시 들으신 분들은 기본 강의에 이제 서브노트라고 있는데 그 내용 거의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반복이기도 하고, 일단 기본서가 보통 양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론이 뭘까? 그거는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기준이 되는 건 기출문제죠. 그래서 기출문제와 관련된 이론이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하고 있죠. 목적은 뭐 보시면 되고, 핵심 이론 정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의의 목적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기본 강의에는 시사성 테마를 빼고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걸 반복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제 강의를 이용하실 때는 기본 강의를 빨리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 강의에서 기출문제와 관련된 핵심 이론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서 중요한 이론들을 다 섭렵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별로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연말이 다 돼가고 시험 볼 때가 가까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생물에 자신 있고 다른 과목 자신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기출문제의 핵심 이론은 아니지만 기본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2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고득점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뭐 수강 대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강의 특성은 얘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 생물은 하여튼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드립다 다 잘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을 일단 잡으셔야 돼요. 예. 이 강의나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핵심들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붙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좀 나머지 이론들을 보신다라는 얘기죠. 강의 활용 방법도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생물은 일단 양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변시 1차에서는 이해는 필요 없다, 암기만 많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도 좀 이해를 하면 암기 부분이 줄어들죠. 특허나 상표도 절차법이지만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암기 부분이 줄어듭니다.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이론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깊이, 너무 깊이 생각하고 시간을 많이 들 수는 없지만 생물은 이해 난이도가 높은 과목은 아닙니다. 예, 이론들 보시면 대부분 쉬워요. 문제는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양이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1차적으로 이해를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암기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복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암기 부분을 반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강의를 저하고 같이 보시면서 기출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문제 수준의 다양한 변형된 문제들을 내가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가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뭐 기출문제를 기본 강의 들으시거나 교재를 1회독 하시면 기출문제를 최소한 3번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생물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암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직접 스스로 풀어보셔야 되고, 가능하면 설명을 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에 관련된 이론은 내 친구한테 내가 어버버버 하더라도 대충이라도 뼈대를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이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런 부분 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은 당연하지만 계속 풀어도 계속 틀리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시 뭐 체크를 해갖고 암기 수준으로 다시 보완을 하셔야 되겠죠. 뭐 다 아시겠지만 제 강의 전체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죠. 강의 회차는 11회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2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12회째는 1시간이나 2시간 추가될 수도 있고 11회도 끝날 수도 있고요. 최종 정리는 이 강의가 끝나면 바로 이어질 거고요. 얘는 주로 OX나 빈칸 채우기 식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걸 스피드를 목적으로 한 강의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고려해 보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사성 테마 꼭 들으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자료 소개인데 일단 핵심 자료는 2가지고요. 그래서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15년치 문제고요. 답안 나와 있고 그냥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실력이 좀 쌓인 분들은 이걸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직 좀 설명을 자세히 보실 분들은 해설집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예, OT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서는 이 해설집 위주로 460페이지 정도 이걸로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구조는 첫 번째 목차가 나와 있고요. 재작년에 이 자료를 처음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출판을 할 생각이고요. 올해까지는 PDF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 기출문제는 진도별로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풀 수도 있습니다. 뭐 2008년부터 9년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2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게 내용상으로 진도별로 푸시는 게 좋죠. 그렇지만 생물 출제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은 연도별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 3번 풀어보신다 그러면 한 2번은 진도별로 풀어보시고 한 번 정도는 연도별로. 그래서 과거에 진짜로 짱돌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지, 4년간은 뭐 문제가 쉽고 좋은 문제들이 나왔는지, 올해 문제는 어땠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처음 자료를 만들 때 목적은 그 진도별로도 보기 편하고 연도별로도 보기 편하게 하겠다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순서가 개판이 됐습니다.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도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목차를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풀어보실 때는 방법이 없어서 목차를 여기 따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푸실 때는 이 목차 갖고 목차에 맞춰서 푸시면 됩니다. 자,
이 자료는 아까 자과 전략 자료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자료고요. 제 자료에는 항상 이걸 넣는데 이 자료도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핵심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치 기출문제들이고 이건 교재 편제죠.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고 제목을 넣어놨어요. 기출문제를 3번 풀어보시는 게 좋고 이상적으로는 5번 정도 풀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4번째, 5번째 푸실 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푸시면서 중요한 건 생물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영역의 어떤 부분이 어떤 깊이로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그걸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목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유전학이다 그러면 여기 어려운 문제가 2개가 나왔고 쉬운 문제가 3개가 나왔어요. 제목을 보시면 빨리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을 넣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교재 편제고 여기는 카테고리를 다시 나눴는데 얘는 출제 경향 그리고 대응 방식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카테고리 1 이쪽 부분은 그냥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생체 물질, 물부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 그 다음에 세포막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안 돼 있으면 뒤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수준까지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출도 좀 있고 주의하실 부분은 여기 3년간 세균이 5문제가 출제가 됐고 아주 특이한 경향성이죠. 네,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때도 제가 2문제가 나와서 경고를 했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균 꼭 잡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다시 출제됐고 다시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올해는 출제 안 됐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출제자분들 중에 이제 세균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뭐 그분이 이제 교체 되실 수도 있지만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세균은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막 중요합니다. 의외로 한 4문제, 5문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세포 호흡, 그 다음에 광합성, 그 다음에 세포 분열 부분인데 여기는 어렵지만 기본 뼈대를 반복해서 하시면 다 맞출 수 있게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깊이 안 들어갑니다. 비전공자도 충분히 전공하실 수 있고 여기 파란색으로 된 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커버해서.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기출문제 수준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세포 분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유전물질 구조, DNA 복제, 발현, 조절 이 부분도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비전공자가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수준까지 하셔서 얘네는 무조건 커버하셔야 돼요. 여기서 틀리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유전학은 좀 골치 아픈데 굉장히 어려운 유전 문제 2개가 나왔고 최근에 쉬운 것만 3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쉬운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출제자들도 이렇게 내면 다 틀리는구나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교차하고 연관과 교차가 지금 3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빈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연관과 교차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유전학은 쉬운 문제는 무조건 맞히고 너무 어려운 건 적당히 그냥 나중에 풀겠다로 가시면 됩니다. 분자생물학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기출문제와 기본에 집중하시면 어느 정도 커버하실 수 있고요. 생리학 부분은 생리학은 예측 못합니다. 현재 패턴을 분석을 해도 뭐 패턴이 뭔지 모르겠고 난이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예상하기 힘들어서 여기는 무조건 방어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와 기본서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방어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분류와 진화 부분은 대부분 쉽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거는 얘도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앞에 파란색보다 공부하는 시간도 더 짧고 무조건 커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대신 요 분류학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분류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좀 문제가 된 게 동물 분류학이 2개가 나왔고 식물 분류학이 하나가 나왔는데 다 어려워요. 식물 분류학은 저는 현재 짱돌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학 그 생물학 교재로 30년 이상 독점적인 게 캠벨이라는 저자의 책이죠. 캠벨이 한 45챕터 되고 1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식물의 분류학과 생리학을 합하면 6, 7챕터가 돼요. 그 내용을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 문제가 그냥 단순 암기로는 풀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뭐 캠벨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전공자들도, 근데 전공자들도 식물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애매한 문제고, 식물이 이제 서너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봐서 그 부분을 강화하겠지만 현재는 여기를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돼요. 동물 분리학은 2번이 나오는데 얘도 어려운데 얘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유는 최근에 이제 분자생물학이 발달하면서 동물 분리학이 크게 잘못된 게 발견이 돼서 그걸 고친 거예요, 생물학계에서. 그래서 출제된 거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적정 수준까지 대응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특이한 부분은 고세균이 3문제가 나왔는데 현재는 안 나오고 있지만 중요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거고, 이 자료 내용만 잘 공부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때까지는 교재 한 2-3시간 보면 다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은 출제가 안 되거나 여기 3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3문제의 특성은 질소순환. 질소순환은 여기 환경과 생태 부분에서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유일하게 까다로운 게 질소순환이에요. 그래서 까다로운 걸 출제하거나 우점식물은 지엽적입니다. 잘 공부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출제를 하지 않거나 제일 까다로운 걸 골라내거나 지엽적인 걸 골라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까다로운 지문들을 잘 찾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시사성 테마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주의하실 부분은 올해 크리스퍼 캐스9이 출제가 됐어요. 시사성 테마는 무료니까 무조건 꼭 들으시고, 예. 현재 핵심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고, 한 2년 전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에 문제가 나왔는데 걔는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RT-PCR 문제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내년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그 다음 2가지 핫한 이슈를 뽑으라면 크리스퍼 캐스9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 DNA 시퀀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에서는 그거 위주로 설명을 하니까 특강을 꼭 들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구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꼭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거 설명드렸고, 설명 뒤에 한 5페이지죠?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물학 기초부터 들어가고요. 근데 주의하실 부분은 이 자료에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뭐 생체물질이나 그런 거는 기본서에서 공부해 오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없으신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거는 기본서를 통해서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 자료만 해도 거의 12강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너무 기초적인 것까지는 설명드릴 시간도 없죠. 자, 자료 11페이지고요. 자, 이제 용어부터 보시겠습니다. 생물학은 용어들이 워낙 많아서 헷갈리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핵심 용어들 몇 가지 정리를 했고요. 자, 라이보솜, 리보솜, 라이소솜, 라이포솜, 라이보자임. 헷갈리죠? 예. 얘네는 4개는 무조건 영어로 스펠링을 정확히 외워서 공부하세요. 그게 훨씬 쉽습니다. 자, 라이보솜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고 단백질 합성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죠. 그래서 대단위체, 소단위체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아시거나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진한 색은 RNA 부분이에요. 라이보솜을 만드는 RNA이기 때문에 스몰 r을 써서 rRNA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단백질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단위체고 여기는 rRNA, 연한 부분은 단백질이죠. 이 라이보솜은 핵심이 이 단백질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고대 물질이고 그래서 RNA들이 사실 효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NA가 핵심이고 그래서 라이보솜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거는 요
라이보라는 건 RNA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RNA를 만드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중심이 5탄당인데 그 5탄당의 이름이 라이보스죠. 예. 자, 라이보스가 있고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겠지만 탄소가 5개가 붙어 있죠. 5번 탄소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들의 기능을 기억하셔야 돼요. 1번 탄소는 염기가 붙습니다. RNA면 AUGC, DNA면 ATGC죠. 2번 탄소는 RNA의 경우는 OH가 붙어 있지만 DNA의 D는 디옥시의 약자죠. D는 제거하다, 옥시는 산소죠. OH에서 산소가 하나 제거돼서 수소만 붙어 있죠. 3번 탄소에는 OH가 붙어 있고 결합에 사용되는 중요한 탄소죠. 4번은 중요하지 않고 튀어나온 5번은 인산기가 붙습니다. 3개까지 붙을 수 있죠. 그거는 항상 머릿속에 들어 있으셔야 하고요. 어찌됐든 자, RNA의 중심은 5탄당 라이보스고 그래서 여기 라이보스는 RNA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솜은 많이 나오지만 바디죠. 그래서 세포 소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라이소솜. 라이소솜은 세포 내에서 분해를 담당하는, 소화를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죠. 라이시스와 솜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스펠링을 기억하셔야 되고, 라이소솜의 특징,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라이소솜 안에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뭐죠? 가수분해 효소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얘가 세포질로 나오면 세포 물질들을 다 잘라버리겠죠. 그래서 라이소솜의 핵심은 방어막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안에 가수분해 효소들이 쉽게 나오지 못한다. 두 번째 방어막은 이 가수분해 효소들은 특이한데 산성 환경에서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부가 산성으로 돼 있죠. 근데 이 라이소솜이 터져서 가수분해 효소가 세포질로 나오는 순간 희석되면서 중성이 되기 때문에 가수분해 효소들은 멍청이가 되죠. 그거 2가지 방어기자, 보호기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라이소자임도 헷갈리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고, 면역학에서 나오죠. 라이시스를 하는 엔자임이라는 뜻이고 우리 사람의 분비물에 존재합니다. 세균을 죽이는 효소죠. 자, 세 번째는 라이포솜이고, 라이포솜은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라이포라는 이름이 붙은 건, 라이포는 리피드죠. 리피드, LIP는 리피드를 의미하고, 자, 얘는 만들 때 인지질들을 물속에 집어넣고 초음파를 때려주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만들어져요, 혼자. 아니면 그냥 세포, 살아있는 세포를 초음파를 세게 때리면 세포막이 찢어지면서 다시 조그맣게 이렇게 라이포솜들을 만듭니다. 어찌됐든 성분이 리피드, 인지질로 돼 있기 때문에 라이포솜이고 스펠링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좀 다르지만 라이보자임이죠. 자, LIBO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보스, 5탄당을 의미하고 얘가 나오면 RNA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보자임의 뜻은 성분은 RNA예요. 근데 효소의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RNA가 유전 물질의 역할도 하고 효소의 역할도 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이제 유전 물질의 역할은 DNA한테 넘겨주고, DNA가 훨씬 튼튼하니까, 그 다음에 효소의 역할은 훨씬 더 정교하고 예민한 단백질한테 넘겨줬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고대에 존재했던 그 효소 역할을 하는 RNA가 현재도 조금씩 발견이 돼요. 그 이름이 라이보자임이고, 방금 말씀드린 RNA부터 현재의 DNA, RNA, 단백질 시스템까지 발전 과정의 증거이기도 하죠. 자, 이름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중층, 이중막은 쉽죠. 예. 근데 아직 시험엔 안 나왔지만 이제 세포 소기관을 공부하시면 이중막으로 된 거를 찾으라는 문제는 원래 생물 시험에 잘 나와요. 3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핵막, 중요하니까 이중막으로 돼 있고,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는 원래 세균이었는데 진핵세포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공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막하고 그 다음에 진핵세포의 막이 끌려 들어가서 이중막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암기하시면 되고, 나머지 진핵세포의 막들은 다 단일막이에요. 3개 암기하시면 문제 쉽게 푸실 수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이중층하고 이중막이 헷갈리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요
요게 인지질 하나죠. 요 층 하나가 단일층이고 이거 두 개가 더해진 게 이중층이죠. 그리고 막으로는 얘가 단일막이고 이중막이라는 건 요렇게 구성된 것, 즉 4개의 층으로 구성돼야지 이중막이다.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봐두시면 되고요. 헷갈리시면 바로 틀리죠. 얘는 쉬운 부분이고 글루하고 글라이코가 들어가면 다당류를 의미한다. 글루코스 아실 거고,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반대되는 호르몬이죠. 예. 글루카곤은 글루코스 애거니스트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자, 인슐린 먼저 보시면 혈당이 높으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결과적으로 혈당이 낮아지죠. 반대로 혈당이 낮을 때는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죠. 그래서 초기에 연구할 때 저 물질이 나오면 혈당이 높아져 라는 의미에서 네이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물질이 나오면 포도당, 혈액 중에 포도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쟤는 포도당 작용제다. 그래서 글루카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글라이코겐 다 아시죠? 동물의 저장 다당류고, 그 다음에 세포의 첫 번째 단계가 해당 작용이죠. 영어 이름 글라이콜라이시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GLYC가 들어가면 몰라도 그냥 이건 당에 관련된 거다라고 찍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균의 세포벽을 이루는 펩타이드 글라이칸은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고 중요하죠. 예. 그래서 글라이칸 다당류가 무조건 들어있겠구나. 그 다음에 펩타이도는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펩타이드 결합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로 아미노산이 한 대여섯 개 붙어 있는 올리고펩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미노산들이 붙어 있겠구나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전자 관련 용어들인데, 얘도 생물을 뭐 3회독, 4회독 하셔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 기출문제에도 이걸 식별한 문제가 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유전자, 유전체, DNA, 염색질, 염색체, 염색사. 그게 다 유전물질이고 그게 다 DNA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방법은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시면 기억하기가 쉽죠. 자, 일단 염색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얘는 버려지는 용어예요. 한국에서 계속 염색사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영어를 찾아보면 그런 말 없습니다. 크로마틴 스레드에 해당하는데 안 씁니다. 영어권에서는. 한국에서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고 그 염색체가 기니까 실사자를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없어지는 용어고,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염색사, 염색질, 염색체는 같은 걸 의미합니다.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된 염색체를 말하죠. 자, 그럼 염색질과 염색체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세포는 염색질 형태로 갖고 있을까요? 염색체 형태로 갖고 있을까요? 염색질 형태로 갖고 있죠. 예. 염색체는 세포 분열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은 세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예요. 자기가 죽고 두 딸 세포가 태어나는 딱 한 번 있는 거죠. 그때만 최대로 응축된 염색체로 존재하고, 대부분은 염색질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포는 계속 생활을 해야 되죠. 단백질을 만들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DNA가 어느 정도 필요한 유전자들이 노출이 돼 있어야 돼요. 염색체 형태로는 아예 생활이 불가합니다. 얘는 임시 포장 상태죠. 그래서 물리적인 응축 상태, 펴져 있는 상태, 최고로 응축된 상태라는 걸 비교를 하셔야 되고, 자, DNA와 염색질이나 염색체의 차이는 뭐죠? DNA의 패킹을 위한 히스톤 단백질들이 포함된 걸 염색질이나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 DNA는 성분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고, 우리가 아는 그 DNA죠. 아까 뭐 RNA 뉴클레오타이드 말씀드렸으니까 DNA는 다 똑같은데 여기 가운데 중앙에 5탄당만 다르죠. 디옥시라이보스죠. 자, 디옥시라이보스로 구성된 헥산이라는 뜻이죠. 자, 유전자와 DNA 차이는 뭐죠? DNA는 엄청나게 긴 물질입니다. 그 중에 유전자는 아주 짧아요. 사람의 경우는 이 DNA 중에 90% 이상이 유전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생물학에서 그 DNA 서열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전자는 아주 일부분이고 아주 짧은 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NA와
유전자는 유전자가 DNA에 포함되지만 굉장히 짧은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유전체는 그 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전부 다 더한 게 유전체죠.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진정 염색질과 이형 염색질이 출제는 안 되는데 이제는 언제든 출제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진정 염색 이형은 이질 염색질이라고도 해요. 자, 진정 염색질은 DNA 염색질이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세포가 전사를 하고 번역을 해서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전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진정하게 사용되는 염색질이라고 해서 진정 염색질이라고 하고요. 이형 염색질은 응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풀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진정 염색질과 이형 염색질은 그냥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딱 절반은 진정, 절반은 이형이 아니고 얘에 비해서 얘가 더 응축이 많이 돼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는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진정한이란 뜻이죠. 진정세균은 유박테리아, 그 다음에 진정 염색질 보셨고 유캐리엇 진핵세포. 자, RNA 부분은 뭐 뒤쪽에서 자세히 보실 거라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포체고요. 소포체도 이름이 여러 가지라서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 자, 라이보솜이 붙어 있는 소포체가 어느 쪽이죠? 당연히 거친면 소포체죠. 예, 현미경으로 봤을 때 라이보솜이 있으니까 거친면이고, 근데 한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조면 소포체, 얘는 활면 소포체죠. 이거 두 개 헷갈리면 바로 틀리시니까. 조자는 거칠 조자예요. 제품이 조악하다 할 때. 그 다음에 활면은 활강, 활공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영어 약어로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그림이 나오면. 근데 원래 소포체는 엔도플레이스믹 레티큘럼이라는 어려운 이름입니다. 이건 내부죠. 플라스는 세포질을 말하고, 세포질 내부에 망사형 구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공자들도 길어서 잘 안 쓰고 그냥 ER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SER, RER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스무드고 러프니까 용어들은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남세균. 우리 시험에서 워낙 중요하죠. 이름이 5개고 다 아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남조류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얘가 DNA나 RNA 분석을 해서 세균이라고 판단하기 전에는 조그만 생물인데 광합성을 하네? 그럼 조류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건 대표적으로 육상식물이 있고, 그다음 바닷속에 조류가 있습니다.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 그래서 조류라고 판단을 했지만 잘못된 명칭이고, 그렇지만 시험에 실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다. 그 다음에 원래 이름은 사이아노박테리아고, 이게 청록색을 의미합니다. 사이아노가. 알겠죠? 그래서 5가지 이름 중에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헷갈리는 게 원핵세포, 원핵생물, 원생생물 부분인데, 얘는 뒤쪽에 삼형육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28페이지네요) 자, 삼형육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테이블로 정리한 거고, 얘는 이거를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얘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얘를 못 그리면 생물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뭔가 분류에 관련된 게 나오면 이걸 바로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현재 분류 체계죠.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이고, 그 하부의 개는 얘는 세균개. 근데 고세균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반대로 세균을 진정세균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고세균계, 그다음에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거는 바로 나와야 되고요. 자, 다음은 이 중에서 원핵생물은 어디죠?
여기서 정해져 있죠. 이쪽이 진핵생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다 원핵생물입니다. 이름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전부 다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원핵세포와 원핵생물은 얘네한테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여기 진핵생물이고 여기는 대부분 다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는 일부 있어요. 효모도 단세포고 원생생물의 일부가 단세포예요. 근데 그걸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게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요. 대부분 다세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균계는 버효곰이라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원생생물계는 이제 교재를 보시면 보통 한 10개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원생생물계까지는 자세히 공부하시긴 힘들어요. 그리고 얘는 여기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은 애들 다 집어넣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캠벨도 앞으로 원생생물계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교재에서 원생생물계 10개가 있으면 뭐 선보충류, 뭐 유글레나류 있으면 키워드 한두 개씩 암기하는 정도로 대비를 하시고요. 당연히 균계는 아까 3가지 모르시면 안 될 거고 나머지는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세포벽 성분이죠. 예. 세균은 펩타이드 글라이칸. 펩타이드는 뭐죠? 아미노애시드, 아미노산들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글라이칸은 다당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세균은 슈도펩타이드 글라이칸인데 얘는 고세균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은 이름이겠죠. 예. 내 세포벽 성분이 뭐야? 그랬더니 펩타이드 글라이칸이 아니야. 그럼 성분이 뭔데? 하여튼 아니야 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얘는 좋은 이름이 아니고 사이언티픽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캠벨은 이 용어를 안 써요. 아예. 캠벨은 좀 어떻게 보면 뛰어난 학자고 여우 같죠. 예, 용어 하나하나를 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캠벨은 고세균의 세포벽에는 아미노산들과 뭐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미노산들이 많이 붙으면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다당류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절대로 펩타이드 글라이칸은 없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내 시험에서는 슈도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고 표현될 수 있으니까 같이 보셔야 되고요. 자, 원생생물계의 세포벽은 모르셔도 됩니다. 균계는 키틴이에요. 얘는 출제됐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물은 셀룰로스, 섬유소라는 거 다 아실 거고 동물은 없죠. 예. 그래서 이 전체 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번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균류. 자, 균류라는 표현이 나오면 생물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세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예. 자, 균계라고 나오면 여기를 말해야 돼요.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데 균류란 표현은 좀 애매한데 얘도 균계의 생물을 의미한다고 추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출제자가 아니야, 난 세균류를 말한 거야 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문제는 네이밍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균의 균자도 이렇게 생겼고 균계의 균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같은 한자를 썼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얘는 박테리아고 얘는 펀자이라서 명확히 식별이 되는데 한국어로는 네이밍을 잘못한 거고 그냥 얘네는 생물학적인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맣고 내가 잘 모르는 그냥 작은 애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거고 어찌됐든 혼동의 우려가 있으니까 시험에서는 균류가 뭘 말하는지 정확히 식별을 하신 다음에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로 돌아가셔서 14페이지네요. 아까 삼형육계 정확히 아시면 이제 안 헷갈리실 거고요. 예.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당연히 다르죠. 예. 원핵세포는 내부에 막성세포 소기관이 없죠. 원핵세포는 막이 바깥쪽에 세포막 하나다를 기억하셔야 되고 원핵세포는 100평짜리 대저택인데 하나의 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응가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TV도 보고 엉망이죠. 예.
어찌됐든 세포막 말고는 막구조물이 없습니다. 진핵세포는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막성 세포 소기관들이 있고 각각 영역의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훨씬 더 진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원핵생물, 진핵생물 이제 안 헷갈리실 거고, 원생생물, 원핵생물하고 원생생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삼형육계에서 정확히 위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진핵생물역의 원생생물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파고는 뭐 쉬운 부분이고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죠.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 이름이 박테리오페이지죠.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애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박테리오파지라고도 하고 박테리오페이지라고도 할 수 있고, 문제는 근데 파지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냥 페이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찢어진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박테리오페이지입니다. 보시고 페고사이토시스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식세포작용, 음세포작용 공부하시는데 그 이름이 페고사이토시스입니다. 먹는다, 사이토는 셀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식세포작용이죠. 마크로페이지, 면역하기에 중요하죠. 대식세포. 원래 이름이 마크로페이지고 근데 영어로 마크로파지라고 출제될 수도 있어요. 마크로파지나 마크로페이지. 여기다 한번 기재를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빠져서요. 자, 대식세포는 이제 선천성 면역 반응에서 외부 물질 다 잡아먹는 그 육군과 같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페이지는 그렇고, 자, 마지막으로 자, 옴과 오믹스를 보시겠습니다. 테이블이 끔찍하죠. 근데 이거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예시로 보여놓은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이제 현재 오믹스라는 학문이 발전하고 있어요. 생물은 기존에 단백질 하나만 잘 연구해도 박사학위를 받고 유전자 하나만 잘 연구해도 뛰어난 논문을 쓸 수 있었는데 현재는 바뀌고 있고, 단백질 전체를 연구하거나 유전자 전체를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연구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오믹스고, 얘는 지금 생물학자들 입장에선 저 사람들은 첨단인가 봐 라고 생각해요. 오믹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험에 용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두셔야 되고, 자, 전체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자, DNA, RNA, 단백질, 대사물질로 분류를 하고, 대사물질은 핵산, 지방 이런 것들이죠. 자, 물질은 DNA는 유전자 주인이라고 하죠. RNA는 RNA라고 안 하고 특이하게 트랜스크립트라고 해요. 전사물이란 뜻이고, 얘는 DNA의 정보를 RNA로 옮기는 게 전사죠. 트랜스크립션입니다. 그래서 전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트랜스크립트라고 합니다. 단백질, 프로틴, 메타볼라이트, 대사물질이죠. 자, 거기에다가 OME를 붙이면 전체가 되는 거죠. 지놈, 유전자 전체, 유전체, 옛날엔 게놈, 지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RNA 전체를 트랜스크립톰, 전사체, 체자가 붙으면 전체고 옴이 붙으면 전체를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프로테옴, 메타볼롬이죠. 단백체, 대사체. 그 다음에 그걸 연구하는 학문은 오믹스라고 부릅니다. 지노믹스, 트랜스크립토믹스, 프로테오믹스, 메타볼믹스. 한글로도 나올 수 있고, 이걸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거구나,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이구나, 이런 용어 처음 들어봤는데 이 지문 찍어야겠다 그러시면 안 되고, 하여튼 한번 봐두시라는 거예요. 암기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이고요. 자, 그래서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을 오믹스라고 합니다. 첨단 분야고요. 그 다음에 근데 오믹스는 생물정보학, 바이오인포메틱스하고 서로 다른 학문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정보학은 이제 기존에는 연구를 할 때 단백질 하나, 대사체 하나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대량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샘플링도 대량으로 되고, 자동 기계로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다 돌리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믹스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과학, 정보공학, 통계학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생물 정보학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세포 전체를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생물 전체를. 근데 오믹스는 이 생물 정보학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개는 서로 관련이 있다. 그냥 이름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적인 용어고, 근데 헷갈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테니까, 예.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정리하시고요.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